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히소샘플러스의 영양교사 임용 과정의 영양학과 생화학을 맡은 이연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직강도 오셔서 제가 너무나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고요.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1장하고 그다음에 2장 일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1장에 나와 있는 한국인의 영양섭취 기준, 그다음에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저는 영양학하고 여기 히소샘플러스에서 영양학 및 생화, 그 다음에 오후에 진행하고 있는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대사 부분이라고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시간을 좀 42시간이라는 좀 긴 시간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수업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월 24일 까지 총 14주간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3일적 휴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14주간 매주 수요일 3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영양학 및 생화학은 42시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재는 자체 제작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소샘플러스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재에 참고 교재를 해서 최근에 기출되고 있는 문제를 반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도서는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줌으로 상담도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개론서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개론서 읽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마 영양학하고 고급 영양학하고 생화학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이 자체 제작 교재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알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고급 영양학하고 생화학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급 영양학하고 생화학 교재만 합해도 전체 한 700~8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150페이지로 좀 압축해서 만든 교재라서 여기에서 충분하게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충할 자료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도 보충을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고급 영양학 교재하고 생화학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영양교사에서 아마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배점은 기입형 문제 2문제, 서술형 문제 2문제, 어떤 경우에는 1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점에서 한 10점 정도 차지하고, 8점에서 12점이죠. 8점에서 12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양학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각각의 구조적인 특징부터 해서 대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학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양학은 영양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이 돼서 여러분들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 판정, 그다음에 식사요법까지 모두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이제 오후에는 식품학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양학하고 식품학의 어떤 주제는 영양소라는 주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접근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영양학은 이 영양소가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 흡수되고 체내에서 세포 내에서 어떻게 대사가 돼서
우리 몸의 건강 유지와 생명 유지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그 기능을 보는 게 영양학이고요. 식품학은 똑같이 영양소가 있지만 그것이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과 함께 저장, 가공, 조리 과정 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식품학은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식품 내에 있는 영양소의 변화 과정 또는 뭐 식품학에서는 뭐 맛, 색깔, 뭐 냄새 이런 고유의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공식품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영양학은 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 그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영양학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 체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일련의 화학 과정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품학하고 영양학을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양학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인체 내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려면 일단 소화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장점막 세포에서 흡수가 돼야 되고 그것이 혈관으로 운반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혈액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각 세포 내로 다시 흡수가 돼서 대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화 흡수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포 내에서의 대사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양학의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양학을 공부하는 목적,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양교사에서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영양학, 그리고 지난번에 앞에서 잠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이 앞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영양학하고 영양교사 시험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영양사 시험은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그냥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지?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옳고 그른 것을 그냥 찾아내면 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면 영양교사 문제는 서술형, 기입형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하고 학생들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응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제가 영양교사에서 여러분들 좋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영양학은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전체적인 대사 과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국에는 우리 몸은 항상 외부의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부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저하시키고, 공복 시에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돼서 혈당을 상승시키고, 그래서 일정하게 혈당은 약 0.1%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질병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저혈당이나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양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렇게 또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경의 도움도 자극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요. 그다음에 화학작용을 할 때 효소의 작용을 받죠.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조효소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기질인 보조인자의 작용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 가지의 영양소의 대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양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는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 많이 필요하죠. 호르몬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것이 체내에서의 결핍증, 과잉증보다는 이것이 에너지 대사, 우리 건강 유지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까지 모두 다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제가 총 42시간 진행하려고 하고요. 42시간도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출문제를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학습 내용은 앞에서 제가 잠깐 식품학하고 영양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영양소의 구조적인 특징. 자, 솔직히 말하면 영양소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 흡수 단계. 그래서 호르몬의 어떤 호르몬의 그 작용에 의해서 소화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흡수 기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거든요. 대사 쪽에서는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질 대사에서도 나왔었고요. 요번에는 특히 이제 지방 합성 대사 나오고 그다음에 아미노산 대사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대사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합성되고 있는 그 지방 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대사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대사는 매년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는 인체 내에 어찌됐건 생명 유지와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영양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의 체내 기능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에 가서는 이것을 너무나 적게 먹거나 많이 먹었을 때는 또는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도 적정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난다. 그래서 각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그래서 뭐 과행증과 결핍증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양 섭취 기준은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다 외워요?라고 말씀해요. 영양 섭취 기준을 묻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영양사라든가 그런 데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준이 왜 설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이 된 영양 섭취 기준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좀 프린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와 운동 영양,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기준과 평형 조절 기전, 알코올과 영양. 요것이 이제 총 우리가 영양학과 영양학 및 생화학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입니다. 총 제가 14주 동안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휴강하고요. 세 번째 주는 휴강을 하게 되고 우리가 5월 24일 날 마지막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양섭취 기준,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영양섭취 기준 설명을 하고 탄수화물 일부 들어갈 거고요. 탄수화물의 구조적인 특징, 그다음에 소화 흡수까지 볼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탄수화물 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탄수화물 대사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휴강 끝나고 나서 탄수화물이 이때까지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탄수화물 대사는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탄수화물 대사 일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탄수화물 섭취가 어떻게 비만을 유발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볼 거고 특히 이제 식이섬유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5, 6주에는 지질과 지질 대사, 그 다음에 7, 8주에는 단백질 영양과 단백질 대사, 9번째 주 9주차에는 우리가 에너지 대사와 균형. 그래서 그 에너지 필요량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뭐 직접 열량계, 간접 열량계,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호흡 개수라는 거 보셨죠? 그래서 RQ라는 것들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10주와 11주 차에 볼 거고요. 12주, 13주 차에는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그다음에 14주 차에는 수분과 알코올 영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5주 차에는요. 제가 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때까지 조금 진도가 조금 못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15주차에 그거를 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지금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대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대사를 우리가 모두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통합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각각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 통합된 대사 안에서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도 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업 진행은 총
42시간, 42강으로 구성이 되어 올 거고요. 뭐 요즘에 뭐 인풋, 아웃풋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로 뭐 뭐죠? 암기의 뭐 꿀팁 뭐 이런 거 참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뭐 인풋, 아웃풋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인풋, 아웃풋.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이런 용어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많이 보면 되지. 뭐 그리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 많이 풀면 되지. 그래서 실전을 대비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영양학을 준비할 때 뭐 암기의 꿀팁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암기의 꿀팁 한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기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영양학 강의를 한 거의 1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물론 교재를 봐야 되지만 매번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긴장하면서 교재를 많이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습득이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반복해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영양사 기출문제나 다른 기출문제를 풀어본 거죠. 그러면서 경향 분석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꺼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영양학과 생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기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어떤 예시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뭐를 사용을 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만년필이 있어. 이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야지 인풋해요. 근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 마찬가지죠. 근데 아무리 소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아주 중요한 사람한테 그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꺼냈으면 내가 그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인풋과 아웃풋의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인풋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단 흥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저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근데 내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재밌다. 근데 영양 생각은 재밌습니다. 재밌다. 이해가 잘 돼. 그거는 나도 모르게 저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도 물론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 다른 선생님들보다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주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강의를 주로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 그것이 잘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목적은 내가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웃풋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장만 되어 있고 그것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아웃풋을 자꾸만 꺼내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년필을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듯이 만년필이 저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중한 자리에서 그것을 자꾸만 쓰다 보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아웃풋을 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서술할 수 있게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인풋과 아웃풋의 유기적인 연동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개념 이해 중심의 학습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적절한 아웃풋 연습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수업 첫 번째 강의하면서 기출 문제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뭐 줌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처음으로 그런 수업을 해봤잖아요. 물리적으로 이제 보지 않고 대면을 하지 않는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과연 잘 따라오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이 있더라고요. 게임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을 수업 끝날 때 좀 게임을 했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게임이라는 그런 툴이 재밌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배웠는데 내가 맞추네? 이러다 보니까 성취감이 생기면서 더 이 과목에 뭐라 그럴까 재미도 생기고, 그 다음에 흥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정답을 맞히면 다시는 그 정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라든가 간단간단한 연습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이 왜 중요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단원이 왜 중요하지?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원 끝날 때 그런 기출문제와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장부터 제가 목차가 1장부터 해서요. 목차가 1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영양학의 개요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의 구성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KDRI 이렇게 볼 거고요. 일단 목적, 그 다음에 에너지 적정 비율과 영양소 섭취 기준, 그 다음에 AMDR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4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설정 근거와 의미를 볼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새롭게 재개정된 영양소가 무엇이 있고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군과 식품 구성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일단 목적을 보게 되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 증진과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양 섭취 기준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고려를 해서 하루에 이 정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연령별, 성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을 드렸지만 요거 그 한국영양학회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요. 한국영양학회 들어가서 KDRIS 바로가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요약본이 있고요. 저는 이거 요약본에서 몇 페이지만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요약본이 있고 뭐 다량 영양소, 그다음에 뭐 비타민과 무기질에서 파일이 한 3-4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요거 요약본에서 일부 몇 장을 제가 추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에너지 적정 비율과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AMDR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분들은 자 보시면은요. AMDR은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좀 발음이 여러분들 좀 거슬리시라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AMD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cceptable. 그 다음에 마크로뉴트리언트, 다량 영양소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비율을 표시한 것을 AMD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소죠. 그래서 하루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얼만큼 이것을 각각의 3가지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제시한 것이 이 AMD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비율로 섭취를 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다. 네.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유아부터 3세에서 5세,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19세 이상 성인기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요거 조금 파일이 지금 좀 올라갔는데요. 일단 나머지는 영유아를 빼놓고 3세 이상에는 다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생애 주기별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제 생애 주기 영양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는데요.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방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지만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역류아닌은 지방의 비율이 이렇게 다른 성인에 비해서 높으냐 이런 비율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어때요? 그람당 4칼로리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9칼로리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류아의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세에서 그 다음에 그 사춘기까지 성장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포화지방산이 8% 미만이라는 거 동일하고 성인기에서는 이것은 동일하지만 7% 미만으로 조절이 됩니다. 아무래도 성인기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인병 그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포화지방산이 7%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300mg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올라갔네요. 근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는 있죠. 네, 나눠드린 표에 여기 밑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당류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당류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고요. 여기서 첨가당은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2015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첨가당 이렇게 하고요. 이 첨가당이 그 요즘에 워낙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 섭취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비만류라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첨가당은 10%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기출 문제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에너지 적정 비율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요거 성인기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50에서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포화지방산 7% 미만, 트랜스 지방산 1% 미만. 예,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영양소는요.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그런 기준을 쓰지 않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나눠드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으로 쓸까요? 평균 필요량도 안 쓰고 권장 섭취량도 안 쓰고 왜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으로 쓸까? Estimated Energy Requirement의 약자로 EER이라고 씁니다. 만약에 권장 섭취량을 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라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나의 체격도 다 다르지만 나의 활동량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 섭취량으로 썼다가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과잉으로 에너지 섭취를 하면서 비만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장 섭취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연령별, 성별, 체격 기수에 따라서 계산한 평균 필요량, 에너지의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고요. 권장 섭취량 기준이 아니라는 것 보시고요. 기초대사량,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하면 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기초대사량이 60%, 활동대사량 30%, 식품을 이용한 에너지대사량 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년 우리가 이제 영양 섭취 기준은 매 5년마다 새롭게 개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한 전체 어떤 모집 군단의 그 체격 지수, 체격 지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신체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체 활동을 저활동적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거의 여러분들은 운동 많이 하시나요? 저는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높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등 정도의 활동량으로 측정을 해서 에너지를 좀 높게 설정을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비만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그 활동량은 우리가 저활동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거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연령별, 성별을 보게 되면은요, 남자의 에너지 그 필요 추정량이 높아요. 왜냐하면 체력 지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필요 추정량이 높고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기초대사량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에너지 대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높은 연령대가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중년, 노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요거를 정리를 해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남자의 경우에는 15에서 18살. 그렇죠? 가장 성장이 왕성한 시기죠. 그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12살에서부터 지금 29살까지 동일하게 2000 칼로리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게 2100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다시 2000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자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장이 왕성하고 근육이 많이 증가하고 성장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중년부터는 점점 내려갑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체격 지수도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대사량이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뭐 2600, 2000 성인 기준으로 해서 20대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2600, 여자는 2000 칼로리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기준입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은 총 4가지의 섭취 기준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영양학 교재 처음에 펴 보시면 가장 먼저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실 텐데요. 평균 필요량, 평균 필요량은 평균 필요량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average requirement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에버리지니까 그럼 우리나라 인구 예를 들면 이 한 교실에 100명이 있어요. 그럼 100명의 단백질 100명의 단백질 섭취량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낸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인구 집단의 절반에 해당되는 양이다.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만약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비타민 D는 충분 섭취량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보이시나요? 만약에 표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1번부터 100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작게 섭취한 사람들부터 제일 많이 섭취한 100위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여기 딱 50번째 되는 사람을 우리가 평균 필요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을 조사해서 그것을 평균 낸 것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절반에 위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결핍되기 쉬운 것이 이제 비타민 D, 그다음에 뭐 비타민 A, 뭐 엽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낮게 섭취하는 칼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칼슘의 평균 필요량 예를 들면은 뭐 300부터 해가지고 1000이 있다. 근데 300부터 해서 1000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거기 50번째 있는 사람의 섭취하는 양, 요것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용어가 평균 필요량이니까 그럼 이거 전체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 낸 양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절반에 위치하는 양.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다 그러면 50등 위에 있는 사람이 섭취하는 양, 이것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 영양 판정 수업 하실 텐데요. 뭐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실 텐데 이 평균 필요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이것 아래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가 된다. 영양소의 결핍의 위험이 커진다.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 섭취하면 영양소의 결핍 위험이 감소가 된다. 이래서 영양 판정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요 평균 필요량입니다. 자, 그럼 권장 섭취량은 어떻게 되느냐? 인구 집단의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97.5%라고 되어 있는데요. 97에서 98%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위 3% 이내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소 섭취를 충분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는 97에서 98%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위 3% 이내에 드는 사람이 섭취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충분 섭취량은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영아의 한번 영아의 평균 영양 섭취 기준 한번 보실래요? 영아의 경우에는 탄수화물도 충분 섭취량이고요, 지방도 충분 섭취량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5개월 이전까지는 충분 섭취량이고요, 아미노산도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뭐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 요것을 충분 섭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모유를 먹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번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양을 우리가 영유아의 영양 섭취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 요것을 충분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자, 상한 섭취량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나지 않는 최대 영양 섭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그 수준 이상을 먹게 되면 건강에 좀 해로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에 해롭지 않을 그 마지노선, 그래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그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이것이 상한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은 모든 영양소에 다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비타민 A,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상한 섭취량이 있죠. 자, 이 이유는 우리 몸에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이것이 이제 뭐 너무 과잉으로 먹었을 때 설사라든가 기타 다른 그 우려가 있어서 상한 섭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 있고요. 그 다음에 엽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다 상한 섭취량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체내에 저장이 되거나 더 많이 이상 섭취했을 때 이것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에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빨간색이 솔직히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갖고 왔는데 빨간색이 눈에 이렇게 잘 띄지는 않죠. 다음부터는 노란색으로 제가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요것이 2020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게 약자로 뭐냐면요, 크로닉 디지즈 리스크 리덕션 인테이크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로닉 디지즈 리덕션 인테이크.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먹으면 너 질병에 걸릴 수 있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냐면 당류. 아까 제가 총 당류는 10에서 20%, 첨가당은 10%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했잖아요. 당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300mg, 하루에 300mg 미만으로 섭취할 걸 권장을 했죠. 그다음에 요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그 전에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저는 솔직히 그 목표 섭취량이 용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표 섭취량이 2000mg이었단 말이에요. 네, 목표 섭취량이. 근데 왠지 내가 1500을 먹고 있는데 2000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왜 목표라고 그러면 그러잖아. 이게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용어가 없어지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트륨은 2300mg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거 보면은 지금 몇 페이지 있죠? 나트륨이 있죠? 네, 나트륨에 보시면 여기 충분 섭취량 옆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유아 빼고 영유아 빼고 성인들은 전체 다 2,300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슬라이드 갖고 왔나? 그런데 그 뭐죠? 65세 이상은 2,100, 75세 이상은 1,700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 요거 먼저 보고. 제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기준은 2,300mg이지만 노인기에서는 2,100, 1,700m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시기에는 만성질환, 뭐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이 좀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100, 1,700. 근데 나머지 연령대 성인의 기준에서는 2,300이다라는 거고요. 요것이 2020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면 이 파일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여러분들 고급 영양 교재에 굉장히 많이 친숙한 그런 그림일 텐데요.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영양소의 결핍의 우려가 증가되는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권장 섭취량에서 요 상한 섭취량 밑에 여기 충분 섭취량 정도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그림도 아마 여러분들 되도록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는 경우. 요거는 건강의 위해가 높아진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그다음에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먹게 되면 이것도 결핍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올해 영양사 시험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원래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아웃풋을 연습할 수 있는 암기 훈련을 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료실에다가 아직 문제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내일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실에다가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를 올릴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동안 기출된 문제, 그다음에 영양소에서도 기출된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응용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좀 새롭게 대두가 된 것이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네, 물론 이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 한 건데요. 그전에는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탄수화물의 섭취 기준이 평균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으로 만들어졌거든요. 2015년도까지는 없었어요. 네. 2015년까지는. 그리고 전 연령대 동일하게, 물론 임신부, 수孕부 빼고 전 연령대 동일하게 100이고요. 평균 필요량이 100g이고요.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130g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탄수화물의 영양 섭취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식습관의 변화에서도 뭔가 이거 보건복지부하고 영양학회에서 같이 만드는 건데 이거 뭔가 제시를 해야 되겠구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야. 뭐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뭐 금방 살을 뺄 수 있어. 뭐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마치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의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공급원이고요. 그다음에 간과 근육에 저장이 돼서 저장 에너지로서도 쓰이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탄수화물 먹지 마, 뭐 탄수화물 먹으면 뭐 살쪄, 뭐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살이 금방 빠졌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 먹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케토시스라는 것.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케토시스,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케토시스를 예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 100g이라고 배우셨죠? 그것이 평균 필요량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것이 130g이다. 그것이 권장 섭취량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케토시스를 방지하고 체내에 필요한 포도당 양을 근거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하고요, 2020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 전에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 봐서 좀 뭔가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전 연령층, 영유아 물론 빼고요. 영아들 빼고요. 여기서는 모유를 기준으로 하는 충분 섭취량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100g, 그다음에 권장 섭취량 130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설정 근거가 무엇인지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물론 요거를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숫자보다는 왜 만들어졌지? 왜 이런 수치가 나왔지?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산입니다. 네, 지방산도 바뀌었어요. 지방산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표는 안 가져갔는데요. 여러분들 지방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방은 영아기에만 있어요. 영아기에만 충분 섭취량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것이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 DHA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015년도에는 그냥 영아만 있었어요. 영아만. 성인들은 없었고요. 영아의 지방,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의 충분 섭취량만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방은 영아의 지방만 제시한 거는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아. 지금 여기 있는 건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건 똑같고요. 그 전에는 여기에 그냥 N6, N3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아의 기준만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 연령층의 필수 지방산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의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었다. 요것이 틀립니다. 요것이 이제 그 영양사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층의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필수 지방산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EPA, DHA의 충분 섭취량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럴까? 네. 왜 이렇게 제시가 됐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성 질환 위험이 만성 질환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전체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떤 탄수화물?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 단순당보다는 마찬가지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포화 지방보다는 이런 필수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 리놀레산, 필수 지방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다음에 거기에 EPA, DHA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EPA, DHA는 그냥 리놀렌산에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충분 섭취량까지 만들었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파 리놀렌산으로부터 우리 몸에서 EPA, DHA 합성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생각보다 그 전환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요즘에 건강기능식품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짤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건강 프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 순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나 봐요. 무슨 연예인들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오메가3 지방산이 1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많이 섭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메가3 지방산은 제 기억으로는 4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뭔 것 같아요, 1위가? 뭔 것 같으세요? 막 올라가더니 바로 위에가 유산균이었고요. 그 위에가 종합 비타민이었고, 나올 거 다 나왔어. 1위가 뭔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찾아볼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홍삼이었어요. 네,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예, 홍삼이었어요. 근데 저는 홍삼을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홍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4위인가 5위인가 그랬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충분 섭취량으로 제시가 됐다라는 것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도 지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설정 근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이용 효율을 차등 적용했다는 것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의 모든 연령 구간과 성별에서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이 상향 조정되었고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의 권장 기준도 65세와 74세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2020년도 단백질 평균 필요량의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성장기의 경우 이용 효율을 차등으로 적용을 했어요. 이용 효율을. 제가 여기에 교재를 드릴 줄 알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안 갖고 왔는데요. 교재에는 제가 예로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교재에는 제가 어떤 걸 예를 들었냐면 15살 남자의 단백질 평균 필요량, 그 다음에 10살 여아의 체중당 평균 필요량 이렇게 예시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성장기의 이용료율을 다 동일하게 했다면 여기서는 이용료율을 차등으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15살의 경우에는 요 이용료율을 0.86으로 했고요. 10살 여아의 경우에는 0.73을 적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양도 15살 남아의 경우에는 0.05, 그 다음에 10살 여아의 경우에는 0.08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경우에는 이 이용 효율을 좀 차등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성장에 필요한 양, 요것이 들어갔다는 것. 예, 요것이 지금 2020년도에 차등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요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성인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기, 노인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단백질 평균 필요량은 kg당, 체중당 0.73g. 그러니까 내가 50kg이다 그러면 50kg에 그 0.73을 하게 되면 평균 필요량이 되는 거고요. 50kg에 0.91이 되게 되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백질 단백질도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게 되면 남자의 경우에 남자 20대 65g 권장 섭취량, 여자 20대 55g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2020년도랑 미묘하게 조금씩 바뀐 거는 있는데 그 수치를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체중당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CDRR, 만성 질환 위험 감소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2015년도에는 전 연령층의 목표 섭취량이라는 것으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2000mg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저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심혈관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CDRR 여기는 I가 안 붙어요. 그래서 이거 편집할 때 어떤 분이 이거 I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I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섭취 기준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CDRR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든 전 연령층에서 2,300 똑같고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2,100, 1,700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만성질환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을 더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아까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네, 식품군하고 식품 구성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식품군은 알지만 식품군은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식품들끼리 모은 것을 식품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곡류, 어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유지 및 당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식품 구성안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 사람이 식단을 작성하기란 그것도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 손쉽게 이 정도 먹으면 우리가 하루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패턴을 제시한 것을 식품 구성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먹으면 하루 필요한 영양 섭취량을 다 섭취할 수 있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밥은 얼마를 먹고, 그 다음에 뭐 어육류는 얼마나 먹고, 그 다음에 채소 얼마 먹고, 우유 얼마 먹고, 과일 얼마 먹고, 이렇게 횟수로 제시한 것을 식품 구성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 구성안에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횟수를 제시한 것을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있죠. 식사 구성안, 식사 구성 자전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는 추가를 안 시켰구나. 예,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아마 식사요법에서는 여러분들 식품 교환표라는 거 아시죠? 예, 식품 교환표. 예, 제가 이제 이거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질문해요. 식품 교환표에서는요, 1교환 단위가 밥 70g인데요. 왜 식품 구성안에서는 한 그릇이 210g이에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식품 구성안에서 1인 1회 분량이에요. 식품 구성안은 여기는 뭘 기준으로 하면 1인 1회 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 구성안에서 1인 1회 분량하고 그다음에 식품 교환표에서의 1교환 단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 공유군이 가장 많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그 식품교환표를 사용하는 것은 식사요법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학에서는 식품 구성안에서 제공하는 1인 1회 분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장 식사 패턴은 제가 요거죠.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요것을 제가 이제 좀 출력해서 갖고 왔는데요. 요것이 권장 식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로축에는 뭐예요? 열량이 있죠. 그래서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 이렇게 있고요.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못 받으셨나 보다. 받으셨죠? 예. 여기는 열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남자, 여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열량 섭취하는 에너지별 곡류군은 얼마를 먹어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류, 유지 및 당류 요거를 몇 회씩 먹어라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0칼로리를 보게 되면 2000칼로리를 보게 여자 남자가 아니라 A하고 B타입입니다. 죄송합니다. A하고 B타입인데요. A타입은 우유가 2컵이에요. B타입은 우유가 1컵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그렇죠? A타입은 우유가 2컵이고 B타입은 우유가 1컵이에요. 요거가 다르고 요거에 따라서 A타입하고 B타입으로 나눠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성장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유가 2컵 필요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요 밑에는 우리가 우유 1컵은 우리가 성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보게 되면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곡류 3.5, 그러니까 3공기 반. 근데 곡류라고 해서 뭐 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감자, 고구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4접시, 제가 접시로 표현할게요. 채소 8접시, 과일류 2접시, 우유, 유제품 1컵, 유지 및 당류 2큰술이라고 해야 되나? 예, 2단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1인 1회 분량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요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1인 1회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요. 예, 여긴 1인 1회 분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밥은 한 공기 210g. 그다음에 국수 그리고 옆에 백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쌀로 계산한 거예요. 쌀로. 밥으로 한 건 210g, 쌀로 한 것은 90g. 그다음에 여기서 식빵을 한번 보시면 식빵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식빵 한쪽은 3분의 1 분량이에요. 3분의 1 분량. 그래서 그 별표 표시 맨 밑에 보면 0.3회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빵 한쪽이 밥 한 공기랑 똑같다고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식빵 한쪽은 밥 3분의 1 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유지 및 당류 1회 1 분량은 콩기름 5g, 작은 술. 예, 기름 작은 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식품 구성안입니다. 네. 이것이 1인 1회 분량이고 바로 앞에 페이지 본 것이 권장 식사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 표를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보면 저도 아까 보시면 여기 유지 및 당류 숫자 2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뭐지? 숫자 2라고 되어 있고 고기 생선에는 4.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1인 1회 분량을 모르면 어떤 게 많은 건지 얼만큼 적정한 양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자, 자전거 먼저 볼게요. 요 그림. 친숙하시죠? 자, 근데 2015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2015년도거나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요게 없었어요. 유지 및 당류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아니 왜 6가지 식품군인데 자전거 바퀴 왜 5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작아가지고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이 작게나마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바퀴에 6가지 식품군이 모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섭취하는 것을 면적 비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을 많이 섭취하고 어떤 것을 적게 섭취했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섭취하는 양을 이 뒷바퀴에 면적 대비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곡류하고 채소류, 채소 과일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그 다음에 유지 및 당류. 유지 및 당류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왜 자전거를 이용을 할까? 뭐 잘 아실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권장사항으로 자전거를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앞바퀴에는 물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 물의 섭취도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바퀴에는 물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식품 구성 자전거가 의미하는 것은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에 6가지 식품군을 면적 비례로 배분을 하였다. 그래서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은 넓은 면적으로 크게, 그 다음에 적게 섭취하는 것은 작게 표시를 했습니다. 앞바퀴에는 물잔의 이미지를 삽입해서 수온의 중요성을 상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시던 여기 오늘 배운 것,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지?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요 끝날 때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라고. 요 문제가 2018년도에 나왔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문제 지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1시간 듣고 한 문제 풀었어요. 네. 다음 첨가당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첨가당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 충치 등과 같은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2018년도에 나온 거니까 2015년도, 그리고 지금도 바뀌진 않았어요. 이거는 기준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및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일정 비율 이내로 첨가당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 비율 이내로.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아셔야 되겠죠. 첨가당 몇 %로 섭취하라고 했죠? 맞아요. 10%잖아요.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여 일일 총 에너지 섭취량을 1800칼로리로 섭취한다고 했을 때 첨가당은 하루에 몇 그램 이내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산출해서 쓰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당류로 인해서 충치 발생 기전을 쓰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충치 예방 효과가 있으나 과잉 섭취 시에 뼈나 치아에 침착되는 미량 무기질의 명칭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기전의 문제는 2점짜리고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것은 1점이거든요. 뭐 충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당류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배운 요 첫 번째 문제만 한번 볼게요. 아까 10%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800칼로리예요. 곱하기 10%니까 0.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80, 요거는 단위가
칼로리가 되는 거고요. 요것을 g으로 물어봤잖아요. g으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당은 1g에 4칼로리니까 요것을 4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45g입니다. 답은 45g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는 그 매일매일 먹는 당류가 45g 이내로 드시는지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시면서 내가 뭐죠? 음료수 먹을 때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콜라 먹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주스 먹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는 음료수나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은 당류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도 그 믹스커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안 되겠어요. 자꾸 배가 나오고 안 되겠다. 그래서 믹스커피를 이제 그래도 어떨 때는 가끔 한두 잔 정도는 먹는데 믹스커피에도 한 해 한 5g 정도씩 들어있거든요. 그거 한 2개 정도만 먹어도 10g. 거기에 이제 콜라 하나 마셨다 그러면 이 50g이 훌쩍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당 섭취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지금 요 시간에 배운 거 쭈루룩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배웠고 2020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 봤고요. 특히나 우리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기준 새롭게 제정이 됐다는 거 봤고요. 특히 저는 탄수화물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군과 식품 구성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5분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났죠?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11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